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차세대 이동통신 6G와 이 센싱 기술을 합치는 ISAC에 대한 기술 동향 보고서입니다. 사실 5G도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6G 얘기냐 좀 이르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6G는 그냥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통신망 자체가 뭐랄까 감각을 가지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6G ISAC 기술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하고 또 어떤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는지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6G랑 ISAC 이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6G는 5G가 내세웠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그 위에 인공지능이나 센싱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이렇게 융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특히 ISAC는 통신기지국 같은 인프라가 그냥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전파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 정보까지 감지하는 그러니까 센서 역할까지 동시에 한다는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통신과 센싱,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리고 같은 주파수 자원을 써서 구현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6G에서는요, 5G에서 쓰던 밀리미터파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어퍼미드나 서브테라헤르츠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게 될 겁니다. 이 고주파 대역을 쓰면 일단 가용 대역 폭이 훨씬 넓어지고요. 또 대규모 안테나, 그러니까 수많은 안테나 소자를 묶어서 쓰는 마이모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서 아주 정밀하고 해상도 높은 센싱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죠. 아,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런 장점이 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고주파라고 하면 비나 눈, 안개 같은 이런 기상 조건에 신호가 쉽게 약해지는 뭐랄까 감소해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통신에서는 이게 좀 불리하죠. 네, 그렇죠. 날씨 안 좋으면 잘 안 터지고. 맞아요. 그런데 아이색에서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호가 약해지는 정도, 그 감소량을 측정해서 아, 지금 여기 비가 오네, 안개가 꼈네 하고 주변 기상 상태를 파악하는 센싱 정보로 쓰자는 거죠. 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거네요.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통신망의 주변을 이렇게 직접 감지한다니 좀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나온 활용 사례들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들 주목하는 분야는 역시 자율주행 같아요. 차량이 주변에 있는 다른 차들이나 도로시설물하고 끊김없이 초저지연으로 통신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색 기술로 도로 상황,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 보행자 위치 같은 걸 차량 자체 센서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통해서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차에 달린 카메라나 레이더 말고도 통신망이 또 한 번 봐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기존 라이다나 카메라 같은 센서들이 가진 한계점, 예를 들어 악천후에 취약하다거나 특정 각도에서는 못 보는 사각지대 같은 문제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거고요. 훨씬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율주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확실히 안전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분야가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주파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면 특정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아니면 대기오염 농도가 어떤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것도 꽤 넓은 범위에서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재난 예측 같은 데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연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 트윈. 아, 네네, 들어봤어요. 이 기술도 6G의 정밀한 실시간 센싱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가상 모델에 반영한다거나 스마트 시티 전체의 교통 흐름이나 에너지 사용량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제어하는 데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죠.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겠네요. 이런 미래 기술을 현실로 만들려면 역시 연구개발이란 표준화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해외 주요 통신 기업들은 이미 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키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안테나 기술하고 레이더 센싱을 결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화웨이는 테라헤르츠파를 써서 고정밀 감주 연구를, 또 퀄컴은 밀리미터파 기반의 정밀 위치 측정 기술이나 서브 테라헤르츠 RF 센싱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육지 연구 프로젝트 헥사엑스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관련 기술들을 검증하고 있고요. 해외는 벌써 꽤 앞서가는 느낌이네요. 국내는 어떤가요?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자체는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 표준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준화 동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표준화 쪽을 보면 와이파이 기반 센싱 표준은 IEEE라는 곳에서 8011BF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고요. 이동통신 표준은 역시 3GPP에서 주도하는데 일단 지금 진행 중인 5G 애드밴스드 표준 릴리즈 19 단계에서 ISAC과 관련된 채널 모델링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60 표준에서 ISAC 규격이 만들어지는 건 2029년 3월 이후 릴리즈 2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기술 개발이랑 표준화가 이렇게 발맞춰가야 상용화가 가능해질 겁니다. 네, 듣기만 해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기술에도 넘어야 할 산, 그러니까 기술적인 과제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핵심적인 과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간섭 문제입니다. 간섭이요? 네, 통신 신호랑 센싱 신호가 같은 주파수를 쓰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막 부딪히고 방해하는 새로운 종류의 간섭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 통신 신호가 센싱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센싱에 쓰이는 신호가 통신 품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보낸 센싱 신호가 주변에 반사돼서 돌아와가지고 내 수신기를 방해하는 자기 간섭, 셀프 인터페런스 문제도 있고요. 또 내가 보고 싶은 목표물이 아니라 그냥 주변 건물이나 나무 같은 데서 반사되어 오는 원치 않는 신호들, 이걸 클러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목표물 감지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신호들이 서로 엉키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복잡한 신호 교통 정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개발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채널 모델의 부재입니다. 기존 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때 쓰던 채널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전파가 공간에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수신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수학적 모델, 지도 같은 건데요. 근데 이 기존 모델은 센싱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서 신호가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사되어 돌아오는지, 에코, 그 물체가 신호를 얼마나 잘 반사하는지, RCS 같은 특성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아, 통신에만 맞춰져 있었으니까 센싱에 필요한 정보는 빠져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속삭이는 소리를 잘 전달하는 데만 최적화된 설계도를 가지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위치까지 파악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ISEC 시스템의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최적화하려면 ISEC 환경에 맞는 새로운 채널 모델, 새로운 설계도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뭔가요?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오히려 센싱 성능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네,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통신에서는 신호가 벽 같은 데 반사돼서 들어오는 신호, 이걸 비가시 경로, NLOS 신호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통신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센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벽에서 반사된 신호는 내가 찾으려는 목표물이 아니라 그냥 방해 신호, 아까 말한 클러터일 뿐이잖아요. 오히려 목표물 감지를 방해할 수 있죠. 아, 그렇네요. 통신에는 좋은 게 센싱에는 나쁠 수도 있군요. 네, 이처럼 통신 성능과 센싱 성능 사이에는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설계 전략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냥 어느 한쪽 성능만 극대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육지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이 ISAC는 통신과 센싱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자율주행이나 환경 모니터링, 디지털 트윈 같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 이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잡한 간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아이색에 맞는 새로운 채널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통신과 센싱 성능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이런 기술적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하고요.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시기적절하게 잘 마련하는 것이 이 6G 아이색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기술 발전과 표준화 경쟁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6G 아이색 기술이 가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